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무부동산학의 2의 5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시간과 비용 고려하는 데 있어서 그 실무적으로는 생산 비용과 기간 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비용을 구분해 가지고 기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산비는 이제 원료비, 직접 노무비, 생산 관련 간접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이제 매출원가 부분에 이제 기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간 비용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기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변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판매비 같으면 사실은 가변적인 것보다는 1년 동안에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은 가변적이고 또 어떤 항목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즉 가변 비용이 어떤 항목의 비용은 가변 비용이고 어떤 항목의 비용은 또 이제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재무관리자에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다시 띄워가지고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자, 두 번째 살펴볼 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큰 주제, 그러니까 중간 주제로다가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 세금도 사실은 포괄손익 계산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에 이제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들어가는데요. 세금 중에 이제 법인세와 관련해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세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하나의 항목으로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특히 이제 법인세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현금 유출 중 하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15 회계년도 5년 전이니까 꽤 오래되긴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그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러니까 법인세라고 하는 걸 비용으로 떨구기 전에 그때 순이익은 얼마냐면 14조 3,526만 원이었습니다. 법인세 비용,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지출한 비용은 2조 1,141억 원이거든요. 그럼 14조 3,526만 원 중에 14조 3,526만 원 중에 2조 1,141억 원을 법인세로 다 지불을 했으니까 세율을 갖다가 엄밀하게 이제 실효평균 세율이라고 또는 실효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계산해 보면 14.73%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14.73%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꽤 크다, 꽤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법인세 비용은 이제 법인세법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개인회사나 합자회사의 세금은 또는 조세 비용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는 이제 소득을 원천별로 좀 이제 구분을 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개인회사와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율의 곱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이제 줄여서 과표라고 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세금마다 그 과세표준 또는 과표를 갖다가 결정하는 방식이 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 주택 공시가격 같은 걸 갖다가 이제 과세표준을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중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갖다 이제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표를 갖다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도 이제 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조세를 갖다 다루는 세무학이라든지 또는 회계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과세표준 과표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액을 산정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법인세의 세율 구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과표로다가 뭘 두고 있냐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이거 우리가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세 대상이 무엇이 있냐면 토지 등 양도소득.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매각할 때의 금액에서 매입할 때의 금액
그걸 갖다 빼주는 게 이제 양도가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또 법인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환류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환류소득은 사업연도의 소득 중에서 투자 또는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은 소득을 미환류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이 그 자기 자본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따라 이제 법인이 해산, 청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녀 재산의 가액 중에서 그 납입 주식 금액 또는 출자 금액과 적립 금액 합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산소득이라고 하고, 그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청산을 하면 남아있는 자산이 있겠죠. 그 자산을 다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에서 그다음에 주주들한테 이제 돌아가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될 거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즉 청산소득에 대해서 또 법인세를 부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이제 비영리 내국법인, 그러니까 법인을 갖다 내국법인, 외국법인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비영리 내국법인,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뭐 우리나라의 비영리 법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법인세 세율 구조는 4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2020년에도 바뀌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2019년 현재 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각 사업연도 소득도 있었고, 그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 있었고, 미환류소득, 그다음에 청산소득이 이제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인세의 세율 구조는 4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과표가 2억 원 이하일 때는 10%의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2억 원을 초과해서 200억 원 이하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00억 원을 초과해서 3천억 원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2015년이긴 하지만은 삼성전자의 그 과세 표준이 14조 3,526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천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지요. 3천억 원보다 더 많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삼성전자의 그 과세 표준 중에서 2억 원 이하인 부분에는 10% 적용하고, 2억 원 초과하고 200억 원 이하인 부분, 그러니까 198억 원 정도, 198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고, 200억 원을 초과해서 3천억 원 이하인 부분, 즉 2,800억 원에 대해서는 22% 적용하고, 3천억 초과하는 게 13조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32쪽에 초과 누진 세율 구조 해가지고 그 옆에 이제 아래에 그 표가 있는데요. 이 표에 보시면 이제 누진 공제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 공제액은 뭐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그 200억 원이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200억 원이면 200억 원 좀 그러니까 3억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3억 원, 과세 표준이 3억 원이다라고 하면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적용을 하니까 2천만 원이 이제 세액이 되겠죠. 그리고 2억 원 초과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3억 원이 과표였으니까 2억 원 초과한 부분은
1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억 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억 원 이하인 경우, 2억 원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10% 2천만 원. 그리고 2억 원 초과한 그 1억 원에 대해서 또 20% 2천만 원 해가지고 4천만 원이 이제 세액이 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누진공제액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좀 전에 3억 원이 과세표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억 원에다가 단순하게 세율 20%를 적용을 합니다. 3억 원 곱하기 25%, 3억 원 곱하기 20% 하면 6천만 원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누진공제액 옆에 보시면 2천만 원 돼 있어요. 그래서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주면은 그게 바로 이제 3억 과표가 3억 원일 때의 세액 4천만 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표 가지고 계산하실 때는 만약에 10억 원이다라고 하면 10억 원은 그 두 번째 단계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그 부분에 있죠. 그래서 10억 원에다가 세율 20%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10억 원 모두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거기서 2천만 원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일 때 20% 적용하면 막 2억 원이 되죠. 그리고 그 2억 원에서 누진공제액 2천만 원을 빼주면 1억 8천만 원이 돼요. 그 1억 8천만 원이 바로 이제 세액이다, 법인세액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을 기억하고 있는 게 오히려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막 법인세액 산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액 구할 때 과표에다가 그냥 그 단계의 세율을 그대로 곱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좀 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요. 자, 과표가 2억 원보다 더 아래이다라고 하면, 2억 원보다 더 적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과표에다가 10%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과표가 2억 원 초과해가지고 200억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이 경우 같으면 그때는 먼저 2천만 원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2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20%를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이 뭐예요? 2억 원에 대한 2억 원에 대해서 10% 세율 적용하면은 그게 2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거나 또 과표가 200억 원을 초과하고 3천억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39억 8천만 원 더하기 200억 원 초과액의 22% 해가지고 구해내셔도 됩니다. 여기서 39억 8천만 원은 뭐가 되냐면은 2천만 원에다가 2억 원 초과하고 200억 원 이하이면 198억 원이 되죠. 198억 원에다가 20% 세율 적용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39억 6천만 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39억 6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하면 39억 8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39억 8천만 원은 과표가 200억 원일 때 그때 39억 8천만 원이 세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억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22%를 세율을 적용하면 그러면 이제 세액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천억 원, 과표가 3천억 원 초과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655억 8천만 원 더하기 3천억 원 초과액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2% 적용한 걸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 이 방법 가지고 구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냥 세율하고 누진공제 기억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2억 원 이하일 때는 10%, 2억 원 초과해서 200억 원 이하일 때는 20%, 200억 원 초과해서 3천억 원 이하일 때는 22%, 3천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 근데 세액 구할 때는 뭐 몇억 원, 뭐 예를 들어 100억 원이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구간이죠.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그럼 그 100억 원에 대해서 20%를 그냥 그대로 적용하고요. 20억 원이 되겠죠. 거기서 2천만 원을 갖다 빼주면은 이제 막 19억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율은 어쨌든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이 방법을 쓰든 세율은 어쨌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머지 거 2천만 원, 39억 8천만 원, 655억 8천만 원 이거 기억하시는 거나
아니면 누진 공제 기억하시는 거나 어차피 세 가지 기억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구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 훨씬 더 간단하지요. 여기는 이제 또 3천억 원 초과하는 게 얼마 있냐 살펴보고 거기다 또 22% 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다시 또 더해줘야 되는데 여긴 그냥 3천억 원 초과한다라고 하면 그 모두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1조다라고 하면 1조에 25% 적용하고 2,500억 원이 되겠죠. 거기서 요거 저기 막 94억 2천만 원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세액을 법인세액을 갖다가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 세율 세율 10%, 20%, 22%, 25% 기억하고 누진 공제액 2천만 원, 4억 2천만 원, 94억 2천만 원. 이 또 라임도 맞잖아요. 2천만 원, 4억 2천만 원, 94억 2천만 원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기억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든 뭐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건 두 가지 모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좀 찾아보고 이 방식 통해서도 찾아보고 또 이 방식 통해서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좀 내가 구한 것이 정확한지 뭐 확실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살펴보는 게 왜 그러면 초과 누진세율 구조라고 하는 걸 채택을 했을까라고 하면요. 자, 일단 그 누진세율 구조가 아닌 게 비례세율 구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세율 구조는 그냥 세율이 딱 하나만 존재해가지고 뭐 어떤 구간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의 세율 수치 하나로 된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저기 막 횡축을 그러니까 가로축을 과세 표준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로축 그 y축을 갖다가 세액으로다 두면요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저기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액은 과표의 몇 퍼센트 해가지고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막 누진세율 구조 같으면 직선으로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구간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되고요. 단순 누진 세율 구조 같으면 그리고 나서 점프를 해버립니다. 점프해가지고 제 손목서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출발하고 또 점프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점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액이 저기 뭐 2억 원 또는 200억 원, 3천억 원 요 단계에서 세액이 확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단순 누진 세율 구조를 채택을 하게 되면 이제 뭔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근데 초과 누진 세율 구조 같으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세액을 나타내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가 뭐 2억 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0억 원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져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이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채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초과 누진 세율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어렵게 왜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채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초과 누진 세율 단순 누진 세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여기 그 과세 표준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의 상한 또는 하한 거기서 점프를 해버리기 때문에 뭐 2억 원이다 또는 200억 원이다 3천억 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세액이 확 늘어나는 그러니까 3천억 원 하고 3천일억 원하고 또는 3천억 1원하고 세금 차이가 조금 나버리는 거예요. 3천억 원하고 3천일억 원은 세금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채택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표현했듯이 과세 표준하고 세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조세에 있어서는 여기서처럼 법인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과세 표준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산정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적용되는 세율은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세액이, 법인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이든지 하여튼 간에 세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뭐 나중에 뭐 저기 막 소득세 분명히 내시거든요. 소득세도 이 초과투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득세 과표를 갖다 구하는 것도 이제 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득공제라고 하는 항목도 있고 세액공제라고 하는 항목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어떤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공제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은 뭐 이렇게 산정하고 뭐 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익계산서 가지고 이제 막 그 과표를 갖다가 찾아낼 수 있겠죠. 손익계산서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표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세율,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과표가 높아질수록,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도 커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누진세율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처럼 이제 누진공제액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2억 원 이하, 그리고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율이 적용되면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 구조의 엄밀한 정의는 그냥 과표에 대하여 단계별로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구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다르게 하면은 그냥 과표가 높아지면 그러면은 적용되는 세율도 더 높아지는 그런 세율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고, 그다음에 여기서처럼 2억 원 이하, 뭐 2억 원에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면은 초과 누진 세율 구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평균 세율하고 한계 세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재무이사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평균 세율이 무엇이고 한계 세율이 무엇인지 구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 삼성전자 설명드리면서는 그 실효 평균 세율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 세율을 따져본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 재무관리자 입장에서는 평균 세율보다는 한계 세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세율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영어로 이제 average tax rate 하니까 뭐 ATR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액을 단순하게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계세율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계세율은 영어로 marginal tax rate라고 하고 MTR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1원 증가할 때 세액이 증가하는 크기를 한계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계세율은 과표의 증가분 분의 세액의 증가분 또는 뭐 과표의 이걸 뭐라 그러죠? 그냥 저는 증가분, 감소분, 뭐 이렇게 변화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변화량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과표의 증가량 분의 세액의 증가량, 뭐 이렇게 이제 뭐 표현을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근데 한계세율 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최종 단계의 세율, 그러니까 최종 단계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갖다가 한계세율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과표가 10억 원이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이죠. 요 단계죠. 10억 원이면 요기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세율이 20%예요. 얘가 그냥 표면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니까 표면 세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10억 원일 때는 과표가 1원 상승하면, 1원 증가하면 그때 세액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1원이라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하네요. 그래서 그냥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0만 원 증가하면 과표가 10억 원일 때 1,000만 원 증가하면 세액은 20%니까 200만 원 증가하겠죠. 그럼 1,000만 원 증가, 과표는 1,000만 원 증가했는데 세액은 200만 원 증가해요. 그러면은 그 세액의 증가분 200만 원을 과표의 증가분 1,000만 원으로 나눠주면 당연히 20%가 나오죠. 그래서 한계세율은 그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에 있어서의 표면세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냥 그거 이렇게 찾아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자, 예제, 다섯 번째 예제가 있는데요. 자, 지천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과세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과세소득은 85억 원이다. 그럼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 세액을 구해야 되죠. 두 번째, 평균세율은 얼마인가? 한계세율은 얼마인가? 요거 가지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 2억 원에 적용되는 세율은 10%예요. 그러니까 2억 원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85억 원이니 과표가 85억 원이니까 2억 원 빼고 나머지가 이제 83억 원이 되죠. 그래서 그 83억 원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입니다. 그래서 83억 원 곱하기 20% 하면 되겠죠. 그러면 2천만 원, 앞에 이 부분은 2천만 원, 2억 원에 10% 2천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83억 원에 20%니까 16억 6천만 원 해서 그 둘을 합치면은 16억 8천만 원이 이제 법인세액이다라고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도 있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주로 쓴다라는 방법, 그냥 85억 원에 대해서 그 단계에 표면세율 20%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진공제 2천만 원을 빼주는 겁니다. 85억 원에 20%는 이제 17억 17억 원이 되고요. 거기다가 2천만 원 누진공제 빼주면은 16억 8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위에서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누진공제액 이용하는 방식 가지고 세액을 구하든지 어차피 똑같은 세액이 법인세액이 나옵니다. 그렇긴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으면 좋다. 근데 둘 중에 저는 누진공제액 이용하는 방법을 주로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 따라 하라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몽땅 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두 가지 방법 다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제 기억력이 한계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두 번째 방법, 아까 소개해드릴 땐 첫 번째 방법이었죠. 누진공제 이용하는 걸 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다음에 평균세율 구하고 이제 한계세율 구해야 되는데요. 평균세율은 세액을 과표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세액이 아까 85억 원이었, 죄송합니다. 세액이 16억 8천만 원이었고요. 과표는 이제 85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16억 8천만 원을 85억 원으로 나눠주면은 19.7647%이다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계세율은 최종 단계 표면세율이 한계세율이니까 마지막으로 적용된 게 위에서 보시면 20%였죠. 이거였죠. 그래서 한계세율은 20%이구나 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 주식회사 지천의 법인세액은 16억 8천만 원, 평균세율은 19.7647%, 한계세율은 20%이다 라고 하는 거 답으로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제가 한번 적용을 해 봤어요. 그래서 과표가 여기 보시면 150, 100만 원이니까 이건 1억 5천만 원이죠. 2억 원보다 더 아래인 거. 그럼 얘가 2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00억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0억 원, 400억 원, 3천억 원, 그 다음에 1조가 되고요. 10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계세율,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에 적용되는 표면세율 이렇게 이제 해놨고요. 누진공제액, 그 누진공제액은 2억 원 초과할 때서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2천만 원 해가지고 누진공제액 2천만 원, 4억 2천만 원, 94억 2천만 원 라임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세액은 얼마인지 하는 거, 그다음에 평균세율은 얼마인지 하는 걸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법인세처럼 초과 누진 세율 구조에서는 과표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는 게, 이거 죄송합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는 게 과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서부터 해가지고 얘가 얼마였더라? 10조 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평균세율 보시면은 제가 구해놓은 거긴 하지만 평균세율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긴 해도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초과두세 세율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표가 커지면 평균 세율도 높아진다. 그렇지만 두 번째 특징, 평균 세율이 한계 세율하고 같아질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같은 거죠. 이 경우는 같은데 이 경우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경우도 같죠. 그렇긴 하지만 평균 그렇고 그 밑에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평균 세율이 한계 세율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과표가 커질수록 평균 세율은 더 높아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평균 세율이 한계 세율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세율이 한계 세율하고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단일 세율 구조인 경우, 그래서 단 하나의 세율만 존재하는, 적용되는 그런 단일 세율 구조 같으면 항상 평균 세율하고 한계 세율이 같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무관리자가 재무이사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평균 세율보다는 한계 세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현금 흐름, 뭐 현금이 유입된다든지 또는 뭐 유출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표가 변화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세액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한계 세율만큼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세율도 중요하지만 한계 세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법인세 비용,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을 뭐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내죠. 우리가 직접 내는 건 아니지만 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건 사면서 부가가치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 물건 가격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채 지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직장을 얻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이제 소득세라고 하는 걸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는 주식회사의 재무관리자이다, 좀 재무 담당자이다라고 하면은 법인세를 이제 내야 되고 법인세라고 하는 게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